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안전성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11월까지 인구의 70%가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변수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동교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재확산의 우려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손님으로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만기 박사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송 박사님 요즘 바쁘시죠? 네. 상당히 바쁩니다. 접종과 관련해서 연구소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접종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이 백신을 심의하고 이게 접종하기 전에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예. 이제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들에 좀 관여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뭐 마스크 이제 매일 사는 비용도 아깝기도 하고 벗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이 좀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 편해지지 않을까. 당연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독감도 수술 막 하니까 이런 게는 뭐 당연히 맞아야죠.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해 주신 뭐 정부나 구청이나 보건소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첫 백신 접종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가 한 3, 4개월 이상 됐는데 예. 정말 수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심의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막 좀 기나긴 시간들이었거든요. 조금 좀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 또한 이제 환자분 돌보는 이제 종사자들 특히 가장 위험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 시작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잘 맞는 그런 일들이 아주 차곡차곡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백신 전문가도 아닌데 예. 제가 감기가 무량하더라고요. 1년 내에 백신이 나올까? 처음에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인터스텔라 대사가 떠올랐어요. 자, 우리 인류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어요. 정말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근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끝을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상당히 감개무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게 이제 대규모로 예. 이제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까지 정말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돼서 많은 정상으로 삶이 정상으로 빨리 좀 돌아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행인 것은 1차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접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통계 결과를 보면 앞으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접종의 순응도가 앞으로의 접종 자체의 성패를 이제 좌우하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첫 단추를 아주 잘 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일단 거기에 입소해 있는 65세 미만의 환자분들 접종들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계시기도 하고 또 한 번 발병하면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65세 이상 접종까지 됐었어도 아마 이 정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이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1년째 지금 얼굴을 못 뵀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5세 이상까지 같이 접종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같이 남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이미 해외에서 다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 접종하는 가운데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거 아닙니까? 벌써 2억 도스 이상을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억 도스 이상이 접종이 됐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파이저는 이 메이저 백신으로서 지금 다 수천만 도스 이상씩 지금 이미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별한 이상이 보고된 게 없거든요. 뭐 작은 부작용, 뭐 통증이라든지 일반 백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만 보도가 되었지, 특별히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된 그런 관련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백신으로 예. 그런 안전성이 상당 부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이런 걸 부추겨서 백신 접종이 떨어지게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안전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 중에 아나필락시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재학 교수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모든 백신은 이제 그 백신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심한 반응이 아나필락시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표현하면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혈관 부종 때문에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아주 심한 그런 발진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 저희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제 반응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까지 이제 백신과 관련돼 있어서 아나필락시스 보고가 거의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나필락시스 보고가 많은 백신들은 이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mRNA 백신이고요. 특히 mRNA 백신 중에서도 모더나보다는 화이자에서의 보고가 좀 더 많은 편인데 현재 이제 뭐 100만 명당 한 11명 정도 수준 정도. 그래서 10만 명당 따지면 한 명에서 두 명, 뭐 많게는 두 명, 세 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발생된 사람을 잘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이미 이전에 이제 다른 뭐 음식이든 뭐 다른 약물이든 간에 특히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한번 경험했던 분들에서 주로 현재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접종을 하지 않도록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 센터라 그래서 아예 센터를 구비해서 현재 접종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제 의료진 접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상황, 이제 27일, 28일 이제 넘어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일단 접종 센터 안에는 그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가 돼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는 상태여서 발병하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다. 외국 자료에서도 뭐 사망한 사람 전혀 없었고 대부분 약물 투여하고 대부분 회복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재학 교수님, 그러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몇 가지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를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실 백신 접종 자체가 안정되게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접종률을 올리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각화된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몇 명이 맞았고 부작용 뭐 이상 반응은 이 정도인데 대부분 경증이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측면들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이 이제 준비 중이기는 한데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나라로 이제 외국 갔다가 들어올 때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격리 기간을 짧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단은 뭐 격리를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에 대한 논의들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게 접종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 박사님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제가 뭐 백신 비자 얘기는 뭐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냥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발급해서 백신을 받은 접종한 사람들은 뭐 그린 카드를 발급해서 그런 사람들이 밀접한 환경이 있는 뭐 체육관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예, 예. 이런 식으로 우대권을 줌으로써 이제 백신 접종을 올리려는 지금 그거를 거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곳에는 못 가게 하고 접종한 사람들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백신 접종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백신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예. 지금 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종률을 상당히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사님 또 그 아이디어를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혜택을 주게 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 또 이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그린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린카드가 없는데 저처럼 뭐 공연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 백신 맞았거든요. 그럼 프리패스야. 근데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게 아니라 순서가 뒤잖아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나라, 그 상황에 맞춰서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지 함부로 막 이거를 접종률 막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뭔가는 또 해야 됩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또 접종률이 또 상당히 낮아서 집단 면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이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센티브는 줘야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형평성에는 유효되지 않는 묘한 균형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안 되는데 그분들을 또 막 예전처럼 활동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의 성격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해당되는 백신 접종 자체가 이득이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의 조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뭐 차별하려고 하거나 이득을 주려고 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런 방역적인 요구 사항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그런 부분으로 맞음으로써.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득을 특별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은 이제 감염될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줬던 그런 제한적인 상황을 좀 더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접종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가 논란을 하다 보니까 언론이 보도하고 이러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만 더 조성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1호 접종 논란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일단 정치인들도 백신에 대해서 뭐 접종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모든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본인이 발언을 하기 전에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과학적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호 접종자에 대해서 대통령을 언급을 한 부분들도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접종 순서에 안 맞는 상황에 그렇죠. 접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접종을 해도 논란이고 안 해도 그렇죠. 논란인 네, 상황들인데 맞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또한 그거를 또 이제 뭐 여당의 정치인이 할 때 국가원수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접종을 먼저 하는 국민들은 또 뭐가 되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사실 되게 복잡하게 엉키게 좀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백신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일단은 과학자의 도움 또는 의학자의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언급을 하셔야 되고 또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할 만한 얘기를 한다는 게 분명히 자기한테 다 화살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좀 발언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 박사님이 이번 1호 접종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백신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당 및 여당의 양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백신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달라. 이게 백신은 상당히 과학의 영역이고 그렇죠.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치와 연결이 돼버리면 그렇게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백신이고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전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과학의 바탕을 두고 예.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논란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백신 접종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올려야 되고 빠르게 접종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그런 논란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말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관건은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저를 따라오시죠. 예. 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자, 이제 드디어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요, 오는 11월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면역을 갖게 되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희망 고문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냈다고 해요.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올해 말에나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늦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나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다는 거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접종이 뒤늦게 시작됐다는 점도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올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변수도 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변종이 또 출현을 해서 기존의 백신에다가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또 필요한 백신의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지금 더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백신뿐만 아니고 또 새로운 백신들, 좋은 백신들이 또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백신들이 또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 11월까지는 예. 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좀,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11월에 달성되면 좋긴 좋은데 예.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한계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18세 미만 유아들, 네. 소아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빨리 임상연구가 끝난더라도 접종 시작 시점이 빨라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예방접종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7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700만 명이 전체 다 맞아야 이제 전 인구의 3분의 2가 접종에 해당되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근데 백신의 이제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0, 70% 정도만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도 뭐 높게 줘서 8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치상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좀 부족한 상황들이 됩니다. 다만 일단은 성인에서의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이제 11월 달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년 그룹들 꽤 전파, 특히 이제 고등학생 그룹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전파를 꽤 일으키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연령대에서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 이후에 이제 형성된다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집단 면역의 형성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강조점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연령층들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의 중증 발현을 해서 사망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11월까지 오히려 더 달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망률 감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일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 체계들을 보존할 수 있는 측면들을 강화하는 측면들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지침을 따라 나가면 결국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 개학이 좀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의 전파 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성인들 사이에서 전파보다는 훨씬 전파, 학교 안에서의 전파는 적다. 또 대부분의 학교 내에서의 전파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3차 유행 수준 정도의 아주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때 집단 발병 사례들이 좀 발생했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학생들의 이제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은 일단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아마 개학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행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학년의 3분의 1이 될지 3분의 2가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행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여쭤볼게요. 백신 계획을 보니까요.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 16, 17세도 맞고 18세 이상 맞고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보류에 걸린 거는 이해가 됐는데 왜 시작하는 청소년의 연령 시점이 다를까? 이건 청소년 접종도 이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할까요? 이거 이제 원래 신청을 임상시험 3상 프로토콜에 16세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저는 다른 화이자 백신과 다르게. 자체가 네, 그래서 허가 요청을 할 때 16세부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다른 백신들은 18세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화이자만. 네, 화이자만 16세부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에 16세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 자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접종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접종은 또 접종에 맞춰서 그 접종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16세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계획에는 16세, 17세에 대한 접종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3분기 이후죠. 9월 이후에 일단은 이제 18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접종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특히 화이자 백신만 현재 16세 이상이다 보니까 접종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만약에 유행이 좀 커다란 유행이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질병관리청이 뭐 예외적으로 이제 좀 더 물량을 고등학생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질병관리청의 계획 안에는 일단은 18세 이상만 접종하는 거로 11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송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포함 파이저 다 지금 5개 모든 백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금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저, 모더나는 수천만 명 이상 접종된 상황에서 이 안전성과 그리고 그 효능, 특히 중증 예방이라든지 사망률을 거의 100% 가깝게 지금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문가와 과학자들을 믿고 안심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좀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안전성은 검증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